자, 10장 3절의 전자기 장치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이런 전자기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다양한 제품들, 뭐 또 소자들, 이런 것들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솔레노이드.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주변 또 그 산업 현장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체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흘려주면 얘가 이제 전자석으로 바뀌어지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소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코일입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스프링으로 지금 플런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를 흘리게 되면은 어, 이게 이제 자석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플런저를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가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 돼 있다가 여기에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고정자라고 하는 이쪽에서 어, 지금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잡아당겨서 이 플런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 시스템에 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문, 자동으로 이렇게 그 문 열고 닫고 할 때 이제 어떤 뭐 아이디 카드나 뭐 지문이나 이런 것들 인식해서 딱 들어갈 때 그 문의 아래쪽에 이런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딱 내려가면서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문이 이제 다시 원상태가 되면 솔레노이드가 다시 이제 원상태가 돼서 문이 잠기도록 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보안 현관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부품으로 사용될 때는 이제 밸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밸브를 결국은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열고 닫고 하면서 이쪽 그 관로를 통해서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스팀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열고 닫고 개폐하는 거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우리가 뭐 공압이라든가 유압과 같은 이런 기계 장치 시스템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2학년 때 자동화 설비 기술 과목이 있을 건데 혹시 이제 그쪽 전공을 택하신 분들은 자동화 설비 기술 쪽 과목에서 제가 뭐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뭐 PLC를 제어하거나 PLC 실습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거기에 보면 여러 이제 그 기구 장치들 중에 실린더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공합 솔레노이드를 이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PLC 실습을 하면서도 한 번쯤은 또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그런 부품이다. 전기 릴레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솔레노이드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어, 사실 이 릴레이도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다가 이렇게 도선을 감아 놓은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게 이제 자석으로 바뀌면서 이 아마처라고 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게 되면은 어, 도선의 이제 전류의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초기 상태는 지금 요 1번은 이제 우리가 콤 단자라고 하고 2번은 NC 접점, 3번은 NO 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NO 접점을 우리가 A 접점이라고 하고 NC 접점을 B 접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1에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솔레노이드를 살리게 되면은 전기가 여기서부터 이쪽을 통해서 3번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의 흐름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런 릴레이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의 이 코일에 흘려주는 이 부분, 요게 이제 코일 동작 전압이라고 그래요. 코일 동작 전압. 코일 동작 전압.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는 보통 DC 24V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코일 동작 전압이 뭐 AC 220V인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릴레이들은 뭐 DC 5V로 동작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두이노 같은 보드를 잘 아마 아실 텐데 아두이노 같은 보드, 이런 MCU 보드들은 보통 동작하는 전압의 레벨이 5V죠. 그런데 그 5V로 동작하는 아두이노를 가지고 우리가 뭐 형광등을 켠다거나 어떤 AC 전원을 켤 수 있어요. 그걸 할 때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소자가 이런 릴레이라고 하는 소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일을 동작시킬 때는 DC 5V로 여기 4번과 5번에 DC 5V를 걸어서 이렇게 코일을 동작시키고 이 접점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은 자 여기에 AC 220V를 걸어서 여기 이렇게 스위칭이 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릴레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다른 전원을 사용할 때도 사용 가능하고 소전류로 대전류를 흘려보낼 때도 사용 가능한 소자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4절 자기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자화력이 가해질 때 물체 내부의 자속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력,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 자개 강도라고 하는 용어로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화력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화력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화력과 그다음에 자속 밀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을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자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보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유지하는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화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죠. 자화력은 H라고 하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H. 그리고 영어로는 뭐 magnetic field intensity 또는 magnetizing for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화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magnetizing force, 그러니까 자화되는 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자기의 강도로 계속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화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화력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교환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자화력 H라고 하는 것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제 기자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화력은 기자력에 비례하고 도선의 길이 또는 물질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기자력, FM 기자력은 NI로 이렇게 표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과 이것은 같은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H 다시 한번 H는 자화력, 그 다음에 FM 이거는 기자력, 그 다음에 L은 경로의 평균 길이,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NI로 나타낼 때는 뭐 N은 권수고 I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권수에 비례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해서 커진다. 하지만 그 물체의 길이에는 또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물체의 종류에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이 자속은 릴럭턴스 분의 FM 기자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자력이 커짐에 따라서 자속은 증가하겠죠, 그죠? 예, 자속과 기자력은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기자력이 커지면 자속이 증가하고, 또 자속 그 기자력과 자화력 H는 또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화력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속 밀도와의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속 밀도는 우리가 앞에서 B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자속 밀도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단위 면적당 자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속 밀도와 자화력은 서로 이런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자력 FM은 NI 즉 권수, 넘버 오브 턴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권수와 흘러가는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의 단면적은 A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속 밀도는 어, 여기에 흐르는 자속과 그 다음에 단면적의 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속 밀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그 자화력에서 길이, L을 나타내는 코어 주변의 요 길이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요게 length around core, 코어 둘레 길이를 L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L분의 기자력 FM, L분의 FM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관계식들을 서로 연관된 관계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속 밀도와 그 다음에 자화력과의 관계 곡선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그림 10-26에 나와 있어요. 443페이지에 그림 10-26을 보시면, 자, 처음, 자, 자화력이, 자, 이건 뭐 지금 C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어, 자, 요 A 그림은 제일 처음에, 우리 자화력이 이제 0에서부터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 거죠. 자화력이 증가하면 자속 밀도도 같이, 이렇게 쭉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화력이 어느 정도 값에 도달하면 이 B의 값은 변화가 없는 거죠. 자속 밀도는 이제 변화가 없이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SA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saturation, 이제 포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포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포화된 값에 이르게 되면은 자화력이 증가를 해도, 그러니까 H 값이 증가를 해도 자속 밀도는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감소를 시켜봅니다. 반대로 감소를 시키면
올라왔던 곡선을 그대로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속 밀도 값을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속 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증가했는데 다시 자화력을 감소시켰을 때 이 곡선을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C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처럼 완전히 이렇게 0이 돼도 지금 어느 정도의 자속 밀도 값을 나타내고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화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화 상태가 유지가 되는 능력을 보자력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retentivity라고 이렇게 보자력이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감소를 시키게 되면은 이런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느 정도의 임계값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어, 더 이상 이 B 값이 이제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또 0의 방향으로 자화력을 감소시켰을 때 이걸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 요렇게 어느 정도의 어 그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그래프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의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어, 우리가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게 이제 BH, 그러니까 자속 밀도와 자화력 간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내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올라간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증가되고 감소되는,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에서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히스테리시스. 그래서 BH 곡선에서는 이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자력 때문에. 그러니까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어, 결국 이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장 5절에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기를 만들거나 또 전기를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전자기 유도가, 어, 굉장히 이제 아주 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뭐, 변압기, 발전기, 전기 모터 외에 또 여러 소자에도 응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그림 지금 이제 445페이지에 10-27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27 그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도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도체,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쇠막대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요 도체가 N과 S극이 있는 요 자기장 사이를 가로질러서 움직일 때 도체와 자기장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이제 발생한다. 상대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정이 돼 있고 얘를 위해서
내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석을 이 도체를 가만히 놓고 자석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상대적인 움직임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움직이든 아니면 자석을 움직이든 그 자기장 사이를 가로질러서 움직일 때는 어쨌거나 이제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데, 그 움직임이 발생이 될 때 전압이 유도된다, 전압이 발생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A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도체를, 자석을 가만 놔두고 도체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전압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도체를 가만히 둔 상태에서 자석을 이쪽 방향,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상대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자기장 사이에서의 어떤 움직임, 자기장 사이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움직임이 발생할 때 이렇게 전압이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induced voltage, 즉 유도된 전압, 전압이 유도되었다, 전압이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압이 유도되는 유도 전압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도체가 자기장을 가로질러서 움직일 때 자기장과 도선 사이에는 이제 어떤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석이 움직이든 아니면 도체가 움직이든 간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전압이 유도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에 의해서 결국 전압이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가 유도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 유도 전압은 여러 어떤 매개 변수에 의해서 그 전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relative velocity, 즉 상대적인 속도, 그 속도에 의해서도 어, 전압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어, 그 자기장 안에서의 도체의 길이, 그 도체의 길이에 따라서도 이것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플럭스 덴시티, 그다음에 자석 밀도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이제 그림 10-28 유도 전압 극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극성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성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자석을 가만히 놔두고 도체를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쪽이 플러스고 반대쪽 이쪽이 마이너스의 전압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도체를 밑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이쪽 부분이 이제는 플러스가 되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결국은 이 극성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전기를 만드는 기기가 우리 이제 발전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발전기의 기본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손가락을,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그 세 방향, 수직 수평 또 XYZ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FBI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FBI. 그래서 우리가 자력선의 방향과 그다음에 힘과 자력성과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극성과 전류의 방향을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발전기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발전기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전동기의 동작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는 발전기와 이제는 반대로 전기를 흘려서 물리적인 이제 움직임,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적용되는 법칙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으로 생성된 전자기장이 연구자석의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에 점이 돼 있는 게 전류가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돼 있는 것은 전류가 들어가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화살 있죠, 화살. 화살을, 화살촉을 그 앞에서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촉을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런 모양. 그죠? 제 화살촉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면이 이렇게 이제 점으로 나타나 있고, 어, 요게 이제 화살을 앞에서 봤을 때의 모양. 즉, 전류가 앞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화살의 이제 끝부분, 화살의 끝을 뒤쪽에서 보면은 화살 뒤쪽은 이렇게 뭔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날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날개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우리가 뒤에서 보는 거죠. 즉,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안쪽에서 전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플러스로 표기된 것은 전류가 지금 내가 보는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작용하는 이 화살표는 이제 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동기도 결국은 이렇게 자력선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전동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그 그냥 그림, 이런 단순한 그림으로 이제 사실 뭐 설명을 할 때는 좀 우리 뭐 전동기의 어떤 그 안쪽의 내부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보면서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러 그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물론 뭐 제가 또 찾아서 동영상 나중에 한번 따로 보여드리는 것도 가능할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전동기 내부의 원리, 또 발전기 내부의 그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애니메이션화된 그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분명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도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은 것들을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내부의 구조나 뭐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전동기나 또는 발전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이렇게 어, 자석과 전류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힘이 생성된다. 또 힘과 어, 자력선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제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해서 전기가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내부 구조의 동작 원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석과 코일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전압이 유도가 된다. 그리고 전압이 유도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패러데이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패러데이의 법칙에는 어,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코일에 대한 자기장의 변화예요.
코일에 대한 자기장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 전압은 결국 요 코일에 대해서 자석이 움직일 때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전압이 유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얘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어떤 움직임, 그 변화율에 따라서 결국 이것이 전압이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중요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권선의 수에 따라서 그 전압이 달라진다 이거죠. 권선의 수에 따라서. 그래서 권선이 많을 때는 훨씬 더 큰 전압이 유도가 된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아무런 전압이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안에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앞에 것과 비교했을 때는 코일이 적은 것보다는 코일이 더 많이 감겨진 그 코일 속을 이렇게 지나갈 때 더 큰 전압이 유도가 된다. 즉 권선 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러데이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인듀스 되는 전압, 이렇게 이제 유도되는 전압은 호일을 감은 권수, 호일을 감은 권수에 비례하고 이 자속의 변화율과 같다. 자속 밀도의 변화율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미분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d 파이 dt로 변화율이기 때문에 d 파이 dt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르데이의 법칙과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이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 렌츠의 법칙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할 때, 전자기장 변화 결과로 이제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유도 전압의 극성은 이런 전류의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압이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렌츠의 법칙은 결국 유도 전압의 방향 또는 극성에 대한 정의를 이 렌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렌츠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이렇게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는 권수와 그 다음에 자속 밀도의 변화율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